2시간 전에 마감한 건 아니지만 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이 1시간 동안은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고 양 옵션 변동성이 폭발을 내는데 어떤 시황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1은 이런 현상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한 줄로 요약하면 개인이 풋옵션 300억 매수로 시장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시장 메커니즘으로 개인이 풋매수가 시장을 끌어내렸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오고 426.90까지 달릴 때 변동성이 살짝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9시 25분경 조정을 받을 때 변동성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렴 형태를 갖고 있다가 시장이 갭상승하고 위로 달리니까 콜옵션에서 환매가 일어나면서 변동이 떴는데 조금만 눌려도 다시 변동성이 가라앉은 거였죠. 장 초반만 해도 증시 분위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성장주에 대한 롱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동안 강했던 경기 민감주를 매도하는,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흐름이라서 오늘 시장이 빠질 일은 없겠구나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저는 초강력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선물을 일단 최대한 빨리 치우고 풋옵션은 상황 봐서 좀 천천히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2단 상승한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뭐 별일 없으면 뭐 장중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일 뿐 하락 조정은 나오기 힘들 거라 해서 저는 변동성이 빠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단 상승을 한 동안 콜옵션 프리미엄만 증가했다가 줄었다 하고 풋옵션은 잘 죽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시장이 수렴을 하고 있다가 폭등을 한 거라서 뭐 콜옵션에서 빠른 환매가 나오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증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그래도 이 3.0 이상의 옵션들은 델타에 맞춰서 풋옵션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옵션들이 하락을 잘 안 했어요. 특히 10시 이후로는 계속 풋옵션 가격이 버티면서 빠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물 매도는 거의 뭐 시가 부근에서 치웠기 때문에 풋 매도가 계속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풋이 안 죽어서 뭐 풋콜 페리티 때문에 안 죽나 싶었는데 이 전체 거래되는 것을 보면 풋 매수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냥 뭐 똥개미들이 풋옵션을 물타기 매수하나 싶었죠. 고점을 찍은 9시 55분에 427.80포인트에서 80포인트 그쯤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한 40분 정도 지난 10시 40분에 그 426포인트는 고점 대비로는 1.8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도 문제지만 풋옵션이 살아난 게 더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 타임프레임을 찍어서 설명드리면 이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어요. 현물도 일단은 롱포를 담았고요. 선물도 2차 상승기 때 롱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그냥 전형적인 상승장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물을 매도하니까 선물 매도도 따라갔고요. 거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오늘이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들이 10시 50분부터 422.5 풋옵션과 420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2시간 동안 무려 313억 원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개인들이 풋옵션을 매수할 때 이 외국인들이 차익 거래를 유발시킬 정도로 비싼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는데요. 이렇게 닥치고 풋옵션을 사는 현상 4월에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좀 옵션을 자체를 매매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매매를 해요. 닥치고 풋옵션을 왜 사야 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체결시켜야 된다는 목적으로 풋옵션을 매수하다 보니까 풋옵션 고평가가 발생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고평가된 풋옵션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콜옵션을 사거나 아예 안 사는 리버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 옵션 변동성이 급증하게 되죠. 2시간 동안 등가격 옵션이 가격 증가가 무려 2포인트를 넘는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서 배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변동성 매도를 갖고 있었다면 매우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대량의 풋옵션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외국인들이 차익거래 로직을 발동시켰고 외국인들은 2천억 넘는 선물 순매수를 2시간 만에 순매도 7천억으로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거의 2시간 만에 선물을 9천억을 매도 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시장이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현물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물 수급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그 옵션을 대량 매수한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전쟁을 벌인 것이지 외국인들이 시장에 아무 이유 없이 선물 매도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밀린 이유는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개인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풋옵션을 매도했다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한 외국인 때문에 시장이 밀린 것이지 주식시장 자체는 오늘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6월물은 쿼드러플 위측 만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선물보다는 옵션이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이 정도면 잔존기간 대비 내재 변동성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단순히 네이키드로 풋옵션 매도로 대응한 게 아니라 바로 선물 매도로 해지를 했죠. 그래서 시장 위험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해외 시장이 오늘 나스닥 빼고는 그닥 나쁘지 않았는데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 시장은 추가로 하락을 해서 420.35까지 밀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도 이번 월물만큼은 외국인들도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이 처음으로 이번 월물에서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이것을 외국인들이 가만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풋옵션 매수를 과연 이걸 이익 청산을 시켜줄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 월물은 쿼드러플 위측 만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포지션이 구축된 것은 나중에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가 기간에 걸쳐서 매수를 했다가 한 번에 선물 매수를 확 돌리고 그러면서 콜옵션을 살리게 되면 저 풋옵션은 아주 휴지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물은 단순히 방향성이 그냥 내리막길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변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분명히 오르내리고 아주 심하게 나올 그런 월물 같습니다. 저는 선물 매도 포지션 청산을 시초가에 거의 했고 그리고 풋 매도는 좀 기다려서 청산해야 될지 싶었는데 10시 50분에 변동성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전에 그러니까 9시 55분쯤에 청산했으면 오늘 굉장히 큰 이익을 보았겠지만 지수가 1.8포인트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변동성이 그보다 더 많이 뜬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이익을 반납한 채 풋 매도를 청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레이더들한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항상 시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르네? 왜 그런가 봤더니 개인듯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네? 에이, 개인은 늘 바보니까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특이한 개인이 옵션 거래가 나타나서 시장 흐름을 망치곤 했는데 지난 4월물도 그리고 5월물도 그랬죠. 개인이 대량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수가 시장의 변동성을 억지로 막아놓기도 하고 또 터뜨리기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현명한 트레이더라면 작전상 후퇴를 결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그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도 베팅이 생각보다 큰 이익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익 청산을 할 수 있었고 이 폭이 고점에서 많이 줄어든 건 미련 없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시장이 이렇게 슈퍼 파생개미 어쨌든 그 슈퍼 파생개미의 그 풋옵션 매수 때문에 밀렸다는 게 아마 도저히 납득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어떻게 개인이 300억 풋옵션을 샀다고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냐. 그런데 현역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정말 그랬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풋옵션을 300억 원씩 샀다는 것은 이게 실질 금액으로는 300억이지만 명목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300억이 풋옵션 매수분은 나중에 이게 정말로 이익 실현이 된다고 하면 3천억이 아니라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수가 폭락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자,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외국인과 개인이 오늘 붙은 첫날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 말미에 총평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독일 제조 PMI가 64포인트로 컨센서스보다 그리고 전월보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국채가 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독일 국채에 대한 숏포지션을 거둘 이유는 아직은 없지만 이틀 전부터 유럽 국채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단순 속도 조절일지 아니면 리스크 오프가 시작되는 신호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 블룸버그 회견에서 PPP를 테이프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거 불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일어난 게 유로의 급락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라가르드가 이런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한 게 오늘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한참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말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리스크 오프에 대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원자재 통화들도 지금 상승 추세를 멈추고 숏이 나올지 고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로존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챙겨봐야 될 지표는 매주 월요일 유럽 세션 초반에 나오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PPP 프로그램 소화량인데요. 채권 매입 추세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냥 기존 포지션들, 그러니까 커머디티를 포함한 비달러 바스켓 롱에 대해서 일단 쉬어가자라는 스탑이 나온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커머디티 관련해서 기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참 늘 아쉬운 게 제가 62.콜을 사고 65콜을 매도하는 강세콜 스프레드를 짜기로 했는데 기름이 너무 빨리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지션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네이키드로 기름 선물을 매수한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도 네이키드 선물 매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말에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주말에 무슨 예를 들면 헤카비 이슈가 또 더 크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사실 어제 3%, 3.32% 기름이 올랐는데 이거 갭으로 다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스프레드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지 네이키드로 선물 매수를 주말 사이에 오버했다가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바코드 씨의 그 드론 사태 그런 황당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 언노운 리스크로 계좌가 아주 빠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저는 웬만해서는 네이키드로 선물 매수 잘 안 합니다. 선물 매매를 안 해요. 스프레드 거래가 그런 면에서는 기간으로 포지션을 쌓아서 청산하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되고요.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가 네이키드 선물 매매보다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기름이 62달러, 64달러 그 사이에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밀릴 때마다 강세콜 스프레드를 구축해서 67달러 부근에서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또 선물로 스위칭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개장 이후에도 좋았고 특히 러셀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래서 그런지 장 시작 전에 이미 한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비트코인 약세에 기술주들이 또 얻어맞췄죠. 그래서 나스닥이 초반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P마저 끌어내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일이 아닌 게 이 윗꼬리를 다른 모습이 지금 계속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작이라면 추세적으로 오르고 변동성도 예쁘게 내려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수요일과 목요일 나스닥에 강한 커버링이 나왔는데 금요일 단 하루만큼은 매수세가 끊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끊겼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밀려버린다면 시장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로테이션이 갈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경제지표 잠깐 볼게요. 미국의 마켓 제조 PMI나 서비스 PMI는 아주 잘 나왔어요. 특히 서비스 PMI가 대폭등을 해서 70.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리오프닝에 대한 강력한 신호고요. 이것 때문에 골드가 급락하고 10년 국채도 순간 눌렸어요. 물론 국채는 변동성이 계속 죽고 있어서 별일 없이 끝났지만 골드는 1890달러까지 올랐던 게
$1,872까지 순간 급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더 달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주택 관련 지표인데 기존 주택 판매 감소 중이죠. 작년에 주택 붐이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고 이 소비의 축이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좀 신호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지표는 바로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개별 종목 보면 기술주들이 골고루 내렸는데 비트코인 하락 이슈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틀 연속 너무 많이 달려서 힘이 빠지니까 바로 매도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다음 주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이 코스피 시장이 과하게 밀린 거는 분명 개인이 풋옵션 대량 매수 이 2시간 만에 300억 산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시장이 질이 좋지 않은 신호가 몇 가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시장을 초반에 끌어당기면서 경기 민감주 초반에 내던지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 달릴 때 나머지 종목도 좀 쉬고 또 삼성전자 팔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강하게 당기면서 지수를 받쳐 올리거나 아니면 받치는 거 이런 게 이제 상승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경기 민감주를 팔 때 개별 종목들 무너지는 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0시 40분 이후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약하게 내렸다고 하지만 체감으로는 완전 박살나버린 모습이에요. 따라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 옵션 그 가격이 양쪽으로 크게 떴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 정도는 뭐 옵션 프리미엄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옵션 가격은 시장이 3,000포인트를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정도의 고평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풋옵션을 매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선물 매도를 네이키드로 할 자신 없고 또 선물 매도와 풋 매도를 결합하자니 변동성이 터질까봐 자신이 없고 한다면 약세 풋 스프레드가 좋은 대안입니다. 우선 최근의 지지선인 415포인트를 타겟으로 420 풋 매수를 하고 415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415 풋옵션을 매수하고 410 풋옵션을 매도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기술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왜 417.5나 412.5 같은 옵션을 거래하지 않고 420 아니면 415 같은 이 소수점이 없는 행사가의 옵션들을 거래하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옵션을 매수하면 3.0 이하의 먼 외곽의 옵션들을 사야 그게 뭐 대박이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3.0 이상의 옵션들로 스프레드를 구성하자고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행사 가격에 소수점이 있는 옵션들은 차익 거래자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실제로 거래량 잘 관찰해 보시면 행사 가격에 소수점이 없는 옵션들이 거래량이 많습니다. 트레이더들한테 이런 행사가는 그 두 행사가 사이에 끼워진 행사가라고 해서 그냥 낀 옵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낀 옵션들은 이 거래가 활발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게 아이템으로 되거나 하면 거래가 좀 뜸하잖아요. 그러면 청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안 낀 옵션들은 스프레드를 0.1포인트에서 0.15만 줘도 되는데 낀 옵션들은 스프레드를 0.2, 심하면 0.3, 또 게다가 이제 변동성만 떠잖아요. 그러면 0.35까지 스프레드를 줘야 청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 진폭이 과거에 비해서 1%의 진폭이 옛날에는 행사가 1개 정도였지만 이제는 행사가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낀 옵션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3.0 이상의 옵션들로 스프레드를 구성한 이유는 스프레드의 구성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프레드를 하는 이유는 구간이에요, 구간.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네이키드 매수는 구간을 돌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이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므로 구간 하단까지 갈 것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만약 종합주가 지수가 이번 6월 옵션 만기 때까지 뭐 3,000포인트를 깨거나 근접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410 풋옵션을 네이키드로 매수하는 거 이거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고서는 3,000포인트를 깨기 쉽지 않다고 봐요. 또 깬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수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포지션 다 털었고요. 풋매도 수익이야 많이 반납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도로 쏠쏠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관망할 생각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 저는 다음 주 초까지 누려볼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은 어떻게든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을 눌러놓은 것 같아요. 미국 지수 기준 W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계속 올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변동성 2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시장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도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이어지냐 성장주의 반등이 나오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시장을 지켜볼 텐데 수요일 정도 되면 롱이 됐든 숏이 됐든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장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연속 제자리라고 할 정도로 2월 이후로 그냥 제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테이퍼링 논란을 극복하고 시장이 버텼다는 점에서 시장은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상승 모멘텀이 어딨냐라는 질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는 최대한 매매를 참으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주말 편히 보내시면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쉐린, 기다렸다 쉐린, 나와라 쉐린. 쉐린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싹 다 파셔서 현금으로 바꿔서 시장을 떠나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이상 쉐린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빠이.